저 배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혈압이 80,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산소 포화도 78%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출혈이 진행되고 있어요. 빨리 수술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요? 그럼 수술 못한다 해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 환자분 생명이 위급합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대화는 며칠 전 응급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료진이 생명을 다투는 환자에게 건넨 몰상식한 태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날 벌어진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위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62살 강하윤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로서 현장을 떠난 지는 꽤 되었지만 오랜 세월 응급실에서 일하며 느꼈던 긴박감과 책임감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진정한 의사의 길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현역에서 후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왜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수술을 주저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둘러싼 선택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르렀는지 들어봐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긴박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월 초 서울은 한파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얼어붙은 눈길이 위험해 보였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한 손에 핫팩을 꼭 쥔 채로 들어왔습니다. 응급실은 독감, 감기, 동상, 부상 환자들로 가득했고 병원 곳곳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감이 대유행이라 기침 때문에 기절하시거나 호흡이 되지 않아 응급실로 달려오는 환자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데스크는 환자를 접수하느라 분주했으며 의료진은 환자를 돌보느라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젊은 레지던트들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려고 응급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로서 후배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직접 확인하고 조언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꼰대 같아 보이지만 성격상 늘 후배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제 생각을 강요해왔습니다. 응급실은 언제나 전쟁터야. 여기에서는 늘 언제나 환자의 고통을 가장 먼저 봐야 해. 젊은 레지던트들은 제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바깥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키가 작고 마른 체격이었으며 겹겹이 껴입은 옷은 눈을 흠뻑 맞아 다 젖어 온몸이 축축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 배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노인은 힘겹게 말하며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들어오자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신분증이나 보험증 있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젊은 레지던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레지던트 중 한 명이 간호사의 시선을 받아주며 말했어요. 보험증이 없으시면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우세요. 저희 병원 진료 기록도 없어서 지금 상태로는 어떤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간호사는 다시 노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고개를 떨구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배가 너무 아픈 노인은 간신히 배를 부여잡으면서 저 조금만 쉬면 나아질 수도 있겠죠? 노인은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벽에 겨우 몸을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본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노인의 상태가 아무리 봐도 단순히 시간이 지나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지고 배를 감싸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가 제일 아프십니까? 노인은 저를 보고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고 숨 쉬는 것도 점점 힘이 드네요. 어제부터 아팠는데 오늘은 더 심해서 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들어왔을 때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지면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보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상태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노인을 부축하며 진료실로 데려가려던 그때 젊은 레지던트 중 한 명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죠? 이 환자는 보험증도 없고 응급치료비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규정상 이런 경우는 저는 그 말을 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이대로 두면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권한 밖의 일입니다. 병원 경영진이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잦아졌다며 여러 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시면 눈밖에 날 수도 있어요, 교수님. 레지던트의 말은 단호했지만 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레지던트들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병원의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제일 먼저 보는 일이 아닙니까? 돈 때문에 진료를 망설이는 게 과연 의사의 역할인가요?
제 말에 레지던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의 분위기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은 교훈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경영진에게 보고가 들어가면 교수님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실 텐데요. 저는 돌아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책임이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환자를 외면한다면 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노인에게로 집중됐고 저는 노인을 부축해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저는 이번 선택에 절대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노인을 진료실로 모시고 기본 검사를 진행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혈압은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맥박은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체온은 평균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복부를 눌러보니 왼쪽에서 단단한 종괴가 느껴졌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복부 대동맥류가 의심되었고 혈관벽이 얇아진 부분에서 파열이 임박한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곧 대동맥이 파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이 당장 필요합니다. 제 말에 젊은 레지던트들과 간호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님, 실은 수술팀에 연락을 해봤는데 수술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환자는 보험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치료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경영진의 승인 없이 수술 진행은 어렵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규정만을 따르는 냉정함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는 건 알지만 저희가 규정을 어기면 병원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병원의 규칙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고 그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교수님이 피해를 보실까봐 두렵습니다. 너무 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노인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고통을 숨기려는 애처로운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수술팀에 당장 뛰어가서 하소연하듯 소리쳤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수술을 준비해주세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놓쳐선 안 됩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수술팀은 잠시 망설이더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준비 과정에서도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수술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강 교수님, 경영진이 이 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만약 이 상황이 문제가 되면 교수님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요.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몇 시간 내로 환자는 생명이 위험해질 겁니다. 이후 문제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수술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은 제게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환자가 곧 쇼크에 빠질 겁니다. 모두 집중해주세요. 수술은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혈관벽이 터지기 직전의 상태였고 이미 출혈이 시작된 부분을 발견하며 빠르게 조치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긴장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술 후 노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산소 포화도와 체온은 조금씩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인의 안정된 모습을 확인한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경영진 회의실에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호출에 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경영진 몇 명이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료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강 교수님, 병원 규정을 어기고 무보험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절차를 무시하면 병원의 전체 운영 체계가 위험에 빠집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엄격했고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병원의 이름이나 규정보다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의사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순간 경영진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 교수님, 병원의 재정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너무 순진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병원의 신뢰와 운영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은 존경합니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위기는 차갑고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를 방해하게 되어 정말 송구합니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경영진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으신 환자의 아들입니다. 먼저 제 아버지를 살려주신 강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안에 모두가 일순간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아들은 고개를 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평생 사업가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중 하나인 파르나스 그룹을 일구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응급실을 찾으셨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경영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병원의 규정은 이해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제 강 교수님께서 제 아버지를 외면하셨다면 저는 평생 이 병원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겁니다. 젊은 청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 교수님은 병원의 규정보다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셨고 그 용기 덕분에 아버지께서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이런 분이 병원에서 질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병원 경영진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파르나스 그룹이 이 병원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병원의 재정을 돕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 교수님께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과 권한을 맡겨주십시오. 경영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1년에 200억 원 이상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원의 운영 체계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마련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금 조용해졌습니다. 경영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 남자는 저를 찾아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아버지를 치료하시며 내리신 결단은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교수님께서 정작 병원에서는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교수님께서는 지난 몇 년간 가족 간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고 현재도 의료진으로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가족이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파르나스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전용 병동과 무료 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병원의 재정적 문제도 해결되었으며 의료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병원의 방향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 개인에게도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저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오랜 시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의과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학업과 병원 실습을 병행하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는 어머니께서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때도 치료비와 병간호 때문에 병원을 쉬어야 했고 동료 의사들보다 한참 뒤처지는 느낌에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잃은 후 저는 더욱 결심했어요. 내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환자들에게는 절대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긴 의사 생활을 하며 그 마음만은 흔들림이 없었기에 그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한 생명을 살린 뒤 저는 그 일을 끝으로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한 환자의 아들은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파르나스 그룹의 대표였고 자신과 가족에게 큰 은혜를 베푼 저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교수님이 그날 저희 아버지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께서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살려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보상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더 많은 환자들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교수님이 마음 편히 진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개인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저희 가족의 진심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힘듦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아들은 저를 위해 작은 집 한 채와 두 아들의 학비 지원까지 아낌없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말했습니다. 제가 받을 건 다 받았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한 것이야말로 제겐 가장 큰 보상입니다. 한편 그날 환자를 외면했던 레지던트들과 그 외 다른 의사들도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병원 회의실에서 경영진이 했던 말이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동안 병원은 늘 재정적 부분이 1순위였는데 경영진들이 이제는 한 목소리로 생명을 외면하면 병원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다더군요. 그 일 이후 병원 측과 경영진은 모든 병원 운영 규정을 다시 검토했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으로 병원의 체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를 막아서던 젊은 레지던트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날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교수님처럼 용감하고 강단 있는 진정한 의사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레지던트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지금 저는 더 나은 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르나스 기금 덕분에 병원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 응급실로 달려간 환자가 내 가족이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함께 공감해주시고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